10개월을 기다리라고요? 당장 오늘 밤 우리 국민들이 다 죽습니다. 피를 토하는 사령관의 절규가 벙커에 얼어붙은 정적을 처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새벽 4시 레이더 스크린에는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이 핏빛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피를 나눈 서방 강대국들은 재고가 없다며 오만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말리는 절망 속 상식을 파괴하는 거대한 금음이 불타는 중동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원조를 받던 동방의 나라가 피 흘리는 남의 나라를 위해 공장을 풀가동하여 단 며칠 만에 기적의 방패를 싣고 감림한 겁니다. 강대국의 이기심을 압도적인 96%의 명중률과 피 끓는 진심으로 완벽히 박살낸 이들. 대체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스크린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중동 방공사령부 상황실. 저는 22년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온 잭 카터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패트리어트 방공 체계를 평가하고 나토 방공 전략 연구에도 참여했죠. 저는 숫자가 아니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그날 밤 UAE 방공사령부에 앉아 있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어요.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걸프 국가들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죠. UAE도 표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하나둘 찍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났어요.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도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유시설, 공항, 주거지역, 저 미사일들이 떨어지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사령관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스크린만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22년간 수십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저렇게 많은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UAE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먼저 움직였어요. 미국제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죠. 스크린 속 빨간 점 몇 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날아오는 미사일이 너무 많았어요. 패트리어트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빨간 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점점 UAE 영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천궁2, 한국에서 들여온 방공 시스템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무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고 코웃음 쳤죠. 한국이 반도체 잘 만들고 자동차 잘 만드는 건 압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체계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수십 년간 전쟁을 경험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방공 시스템이거든요. 제 기준에서 진짜 방공 강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이세 곳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명단에 없었어요. 그런데 스크린 속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웅토리가 발사될 때마다 빨간 점이 사라졌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연달아 요격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한국 무기가 이란 탄도미사일을 막고 있다고? 회의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빨간 점이 사라질 때마다 참모들의 표정이 밝아졌죠. 사령관의 굳었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집계가 나왔죠. 96%. 천궁2의 요격 성공률이었어요. 60여 발을 쏴서 96%를 막아낸 겁니다. 순항 미사일은 100% 격추했고요.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96%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미국 패트리어트도 실전에서 그 수치를 안정적으로 찍기 어려워요. 90%만 넘어도 대성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무기가 첫 실전에서 96%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이란 탄도미사일을 상대로요. 22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왔지만 첫 실전에서 이런 숫자를 찍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방산 역사에 기록될 숫자였어요.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서로 얼싸안았어요. 천궁2D가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겁니다. 제 명단에도 없던 나라, 한국이 이란 미사일을 96%나 막아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22년간 쌓아온 제 기준이 틀렸다고,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란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96%짜리 방패가 있어도 그 방패가 바닥나면 끝입니다. 이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공격을 막아냈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또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다시 찍히기 시작했죠. 10발, 20발, 30발. 어젯밤보다 더 많았어요. 이란은 우리가 막아낸 걸 보고 오히려 분노한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거 전부 꺼내서 쏟아붓겠다는 기세였죠. 청웅 투레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젯밤처럼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96%의 방패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스크린 한쪽에 표시된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청웅2의 잔여량. 어젯밤보다 확 줄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요격 미사일은 일회용이니까요. 이란이 10발 쏘면 우리도 10발을 써야 막을 수 있어요. 96%로 막아내봤자 막을 때마다 재고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공격이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이란은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86발, 드론 68구대, 온갖 게 다 날아왔죠. 청웅 2대가 맞고 패트리어트가 맞고 방공 시스템 전체가 총동원됐습니다. 요격률은 여전히 90%를 넘었어요. 하지만 스크린 속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40발, 35발, 30발. 저는 그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어요. 22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사람입니다.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96%짜리 방패가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래시계 속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중동의 마지막 희망이 한 발 한 발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96%를 찍었을 때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스크린 속 잔여량만 노려보고 있었죠.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고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사령관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의자에 박혀 있었어요. 25발, 20발, 15발. 저는 속으로 계산을 돌렸습니다. 이 속도면 며칠 못 버텨요. 청웅 투웨이가 바닥나면 패트리어트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첫날 전투에서 봤잖아요. 이란의 물량 공세 앞에서 패트리어트는 역부족이었어요. 청웅 투리가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라지면 중동의 하늘이 뚫려요. 하늘이 뚫리면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집니다. 두바이, 아부다비.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불바다가 되겠죠. 정유시설이 무너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동 방공망이 뚫리는 순간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지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립니다. 96%짜리 방패 하나가 세계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거예요. 그게 지금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긴급 공수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최소 10개월이 필요하다고. 미사일이 매일 수십 발씩 날아오는데 10개월을 기다리라니.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서방 국가들이 전부 두 손 들고 있었어요. 스크린 속 숫자가 또 떨어졌습니다. 12발.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젊은 장교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봤는데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미국이 10개월 걸린다는 그 일을 며칠이면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사일이 라면도 아니고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령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96%를 찍은 나라, 세계 방산 역사에 없던 숫자를 만들어낸 나라, 그 나라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상식 밖의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가능하다고 한 그 말, 저는 솔직히 코웃음 쳤습니다. 22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사람이에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생산 라인 가동하고, 품질 검사하고, 수출 승인받고, 수송기 준비하고, 영공 통과 허가 받고, 현지 배치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해요. 그래서 미국이 10개월이라고 한 겁니다. 느린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물리적으로 그게 한계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며칠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뭘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진행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했죠. 19%를 찍은 건 인정합니다. 대단해요. 하지만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과 그걸 빠르게 공급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저는 한국이 결국 못 맞출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4시간도 안 돼서 한국에서 회신이 왔어요. 구체적인 공수 일정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수송기 출발 날짜,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각, 기술진 파견 명단까지.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은 공급 가능 여부 확인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10개월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하루 만에 구체적인 일정표를 보내왔습니다. 속도부터가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서류는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실제로 해내느냐였죠. 그런데 이틀 뒤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일정을 앞당기겠다고요.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빠른 일정을 더 앞당긴다고 국제 항공 규정이 있고 영공 통과 허가가 있어요. 그걸 뚫고 더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생산 공장을 24시간 3교대로 풀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밤낮 없이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영공 통과 허가를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수송기는 이미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었죠. 한국이 우리의 SOS에 전력으로 응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중동이 뚫린다고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대로만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좀 늦어지면 위약금 물고 끝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라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비즈니스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위기라고 하니까 진짜로 발벗고 나선 겁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를 위해 공장 쉬지 않고 돌리고 외교부가 밤새 전화 돌리고 하루라도 빨리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22년간 미국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저한테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 불타는 걸 보면서 10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재고가 없다, 생산 라인이 밀려있다. 그게 세계 최강국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 SOS에 진심으로 응답해주고 있었어요. 같은 동맹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크린 속 천공 둘의 잔여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10발, 9발, 8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해도 이 속도면 도착 전에 바닥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스크린만 바라봤습니다. 제발 버텨라. 한국이 올 때까지만 버텨라. 그리고 약속한 날짜 하루 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수송기가 이미 떴다고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출발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일정도 말이 안 되게 빨랐는데 거기서 또 하루를 당긴 거였거든요. 미국이 10개월 걸린다던 그 일을 한국은 며칠로 줄이더니 그 며칠마저 더 단축해버렸습니다. 레이더에 점 하나가 찍혔어요. 중동을 향해 날아오는 한국 수송기였습니다. 저는 그 점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 안에 천공 두라이가 실려 있습니다. 96%짜리 방패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란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하늘을 가로질러 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두 손 들고 유럽이 뒷짐지고 있을 때 한국은 달려와 줬습니다. 레이더에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중동을 향해 날아오는 한국 수송기였어요. 저는 그 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진짜 오고 있구나. 진짜로 해내는 건가? 미국이 10개월 걸린다던 그 일을 한국이 며칠 만에 해내려 하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만 보던 게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수송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란이 또 쏠 수 있거든요. 레이더에 한국 수송기가 찍혀있는 그 순간에도 천공 두어리의 잔여량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7발, 6발, 이란이 지금 공격하면 버틸 수 없어요. 한국 수송기가 착륙하기 전에 방패가 먼저 바닥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스크린을 노려봤어요. 예발, 조금만 더. 한국이 올 때까지만 버텨라. 수송기가 중동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활주로에 착륙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이란이 지금 쏘면 끝이에요. 30분만 버티면 됩니다. 30분만. 저는 시계를 보고 레이더를 보고 다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이렇게 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착륙 10분 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란인가? 스크린을 봤습니다. 다행히 이란 미사일은 아니었어요. 오탐이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분이 남았거든요. 착륙 5분 전 수송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점이 활주로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시프레스를 수송기가 착륙했어요. 거대한 동체가 활주로를 질주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엔진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왔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왔어요. 수송기 문이 열렸습니다. 천궁 둘이 유도탄 30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깔끔하게 포장된 미사일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96%의 방패. 세계 방산 역사를 새로 쓴 그 무기가 눈앞에 있었어요. 미국이 10개월 걸린다고 두 손 들었던 그 미사일이 지금 중동 한복판에 도착한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2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왔어요. 냉철한 분석가를 자처해왔죠. 감정에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어요. 유럽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두 손 들었는데 한국만 달려와 줬습니다. 그것도 약속보다 빨리. 한국에서 기술진도 함께 내렸어요. 전쟁터나 다름없는 이곳에 자국민을 보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사일만 넘기고 끝이 아니었어요. 설치도 도와주고 운용 교육도 해주고 문제 생기면 바로 대응하겠다고 사람까지 보낸 겁니다.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동맹이 뭔지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청웅투리가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설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이란이 또 공격해왔어요.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찍혔습니다. 15발. 이번엔 물량을 더 쏟아부었어요. 한국 미사일이 도착한 걸 알고 기선 제압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새로 배치된 청웅2I가 불을 뿜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스크린 속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연달아 요격에 성공했죠. 급하게 생산해서 보낸 거라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96%? 새로운 청웅2도 똑같이 96%를 찍었어요. 속도를 미친 듯이 올렸는데도 품질은 그대로였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나라인지. 미국도 급하게 만들면 불량률이 올라가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한국 덕분에 중동의 하늘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22년간 제가 믿어왔던 세계 방산 지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상에 있고 그 아래 유럽이 있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구조. 그게 제가 알던 세계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천궁2의 활약을 지켜본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청웅2I가 96%를 또 찍은 다음 날 중동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왔어요. 무기 하나가 시장을 뒤흔드는 걸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강렬하게 판도가 바뀌는 건 처음이었어요. 청웅2I가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그 장면을 중동 전체가 지켜봤거든요.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중동 전역에 퍼져나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청궁2I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우디가요?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간 미국 무기만 사던 나라입니다. 패트리어트, F-4G, 아파치, 에이브럼스, 미국 방산업체들의 최대 고객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런 사우디가 한국을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라크도 손을 들었어요. 이라크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로 미국이 재건을 도왔고 방공 시스템도 당연히 미국 것을 써왔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뒷마당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이라크가 청웅투하에 관심을 보인다? 이건 단순한 구매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걸프 지역 나라들이 줄줄이 한국에 연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청궁투의, 우리도 살 수 있냐고.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냐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한나라 무기에 이렇게 러브콜이 쏟아지는 건 2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96%를 직접 봤거든요. 이란 미사일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청궁 스브이가 그걸 막아내는 장면을 미국 패트리어트도 있었지만 솔직히 청궁 IY가 없었으면 뚫렸을 거예요. 그걸 중동 전체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추가 공급에 10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며칠 만에 달려왔잖아요. 전쟁에서 속도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늦게 오면 소용없어요.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10개월 기다리면 뭐 합니까? 그때쯤이면 나라가 불타버려요. 그런데 한국은 위기에 바로 응답했습니다. 급하다고 하니까 진짜로 달려와 줬어요. 잠도 안 자고 공장 돌리고 약속보다 빨리 도착해서 같이 싸워줬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10개월 기다리래요. 그런데 한국은 며칠 만에 날아와서 함께 막아줬어요. 다음에 또 위기가 오면 당신은 누구 무기를 사겠습니까? 답은 정해진 거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미국 방공 시스템의 대명사들이죠. 중동은 이들에게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경쟁자 없이 독점해왔거든요. 러시아 무기는 정치적으로 꺼려지고 유럽 무기는 비싸고 느리고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96%의 요격률, 미국보다 빠른 공급 속도, 미국보다 합리적인 가격, 거기에 위기 때 진심으로 달려와주는 신뢰까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22년간 미국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패트리어트가 방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2년간 쌓아온 세계관이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부순 건 한국이었습니다. 반도체나 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자동차나 잘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은 미사일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아성을 한국이 단 며칠 만에 흔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방산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균열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천궁수이라는 미사일 하나가 세계 방산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자 미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미국 방산업계 관계자들이랑 통화하면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운 좋았던 거라고. 실전 한번 잘한 거 가지고 오버하지 말라고. 패트리어트가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인데 신생업체가 뭘 안다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 시장은 신뢰의 싸움이거든요. 실전 한두 번으로 판도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사우디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검토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토는 구경하겠다는 거고 협상은 지갑을 열겠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 미국 방산업체들의 황금 고객이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쪽에서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사우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한국이 얼마에 제안했냐고.
일주일 전만 해도 운 좋았던 거다라고 콧방귀 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목소리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22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미국 쪽이 이렇게 쫓기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움직였어요. 이라크 국방장관이 직접 천공 두라이를 언급했습니다. 인상적이었다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라크가요? 이라크는 미국이 피를 흘려 지킨 나라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4,000명 넘게 죽었어요.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전후 재건도 미국이 주도했고 방공 시스템도 미국 것으로 깔아줬죠. 미국 입장에서 이라크는 뒷마당이나 다름없었어요. 피와 돈으로 일군 관계였습니다. 그 이라크가 한국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수십 년간 공들인 관계가 며칠 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2년간 미국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미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 천궁 2I를 분석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공급할 수 있었는지, 왜 96%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생산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분석한다고요? 가르쳐주는 입장이 아니라 배우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22년간 이 바닥에서 굴러왔는데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한테 뭔가를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관심을 표명했어요. 바레인이 따라왔습니다. 쿠웨이트도 문을 두드렸어요. 걸프 지역 전체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었어요.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 방산 시장의 독점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뭘 한 걸까? 중동에서 전쟁하고 피 흘리고 돈 쏟아붓고 동맹관계 유지한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0개월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은 신뢰를 날려버린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뭘 했습니까? 며칠 만에 달려왔어요. 공장 밤새 돌리고 약속보다 빨리 도착하고 기술진까지 보내서 끝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중동은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위기 때 10개월 기다리라는 나라와 며칠 만에 달려오는 나라. 둘 중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 무기를 사겠습니까? 답은 정해진 거였어요. 미국의 아성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버텨오던 그 아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96%의 요격률, 며칠 만에 공급, 위기에 달려오는 신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방산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미국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화면에 얼굴들이 하나씩 떴어요.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국방부 자문위원들, 미국 방산업계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무기를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에요. 운 좋았던 거다. 실전 한 번 가지고 오버하지 말라. 패트리어트가 수십 년 검증된 시스템인데 신생업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전부 굳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회의 시작하자마자 농담 한두 마디 나오고 커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 저는 그 공기를 느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참 만에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천궁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어요. 22년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의견을 달라는 거였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 같았으면 좋긴 하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미국 쪽 비위를 맞추면서 적당히 넘어갔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96% 요격률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실전에서 저 숫자가 나온 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공급 속도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미국이 10개월 걸릴 때 한국은 며칠 만에 해냈다고, 이건 인정해야 한다고.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 속 얼굴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 같았으면 그래도 패트리어트가 낫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시스템이 우월하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사우디가 움직이고 이라크가 움직이고 걸프 전체가 한국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화면 속 한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쪽 임원이었어요. 미국 방산업계에서 손꼽히는 거물이죠. 그 사람이 한숨을 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국 방산업계 사람 입에서 틀렸다는 말이 나오다니. 22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틀렸다고 안 해요. 뭐가 잘못돼도 변명을 하지 인정은 안 하거든요. 자존심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이 한국한테 틀렸다고 인정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입을 열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96%는 우리도 쉽게 못 찍는 숫자입니다. 공급 속도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예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22년간 미국 시스템을 믿어왔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죠. 패트리어트가 방공의 기준이고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국한테 졌다고, 한국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진짜로 바뀌었구나. 미국이 한국을 인정하는 날이 오다니. 22년 전 제가 이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무기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무기를 만드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 방산업계의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잖아요. 가난했고 기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기술력? 물론 대단하죠. 생산 속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UAE 고위 관료가 인터뷰한 영상을 봤거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냐고. 미국 무기가 더 검증된 거 아니냐고. 그 관료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은 위기에 달려와 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급하다고 하니까 진짜로 왔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공장 돌리고 약속보다 빨리 보내주고 기술진까지 함께 왔어요. 미국은 10개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력이나 속도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진심, 위기에 달려오는 마음, 남의 나라 일인데도 자기 일처럼 뛰는 그 마음, 그게 96%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도,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신뢰도 한국의 진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이었다고.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중동의 하늘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이 빗발치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가득하고 언제 뚫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던 그 하늘이에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청웅토이가 지켜낸 하늘이죠. 저는 22년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무기를 봤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방산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시스템을 전부 파헤쳤죠. 요격률, 사거리, 반응 속도.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감정 같은 건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안에 뭔가를 건드렸어요.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96%라는 숫자에 놀랐고 며칠 만에 해내는 속도에 충격받았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느낌. 22년간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을 곱씹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내려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UAE가 위기라고 하니까 진짜로 달려온 거잖아요. 남의 나라 일이에요. 계약서에 없는 일이에요. 좀 늦어지면 위약금 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잠도 안 자고 공장을 돌렸습니다. 외교부가 밤새 전화를 돌렸어요. 약속보다 빨리 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쟁터에 기술진까지 보내서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왜? 저는 그 질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무슨 이득이 있길래?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한국은 전쟁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세계 여러 나라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원조를 보내주고 군대를 보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한국은 그렇게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그 기억이 DNA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나라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급할 때 누군가 달려와 주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뼈로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은 달려온 겁니다. 70년 전 자기들이 받았던 그 도움을 이제는 자기들이 베푸는 거였어요.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2년간 무기만 분석했어요. 숫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무기 뒤에 있는 사람을,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역사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이 처음으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무기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기에 담기는 겁니다. 호주 6%라는 숫자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물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어려울 때 달려가는 마음, 그 마음이 청웅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70년 전 한국을 떠올렸어요.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10개월 걸린다고 두 손 든 일을 며칠 만에 해내고 96%라는 숫자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중동 전체의 신뢰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력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22년간 분석가로 살아왔습니다.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감정 없이, 그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강을 긴장시키는 나라,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성장한 나라, 위기의 진심으로 달려오는 나라, 한국.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강국이에요. 아니, 그 이상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긴장하고 유럽이 분석하고 중동이 줄을 서는 나라. 7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은 앞으로 더 멀리 갈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 여정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22년간 분석가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지켜보려 합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원조 받아야 살 수 있던 나라, 그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